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제가 코가 많이 막혀가지고 좀 듣기 불편하셨죠? 네, 오늘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저께 일요일 날 엄청 추웠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제 오전까지 좀 코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다 따왔고요.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골디락스 다시 안 온다. 그래도 해법은 세계화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디락스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2004년부터 2005년, 6년 요 강세장에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03년 코로나 사스 위기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데 꾸역꾸역 우리나라도 보면 2000년도에 닷컴버블 깨지면서 지수가 한 41% 빠졌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또 한 37% 올랐다가 2002년도에 또 한 10%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부터 4, 5, 6, 7, 3, 4, 5, 6, 7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골디락스라는 이게 아마 보통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이름을 잘 짓는데요.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고 물가 상승 없이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왜 그렇게 안 올라갔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재 가격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요. 중국에서 WTO 가입을 2001년도에 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워낙 이제 싼 공산품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뿌려주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물가 상승 없이 주가도 좋고 경제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타이틀이 글로벌 경제 골디락스는 다시 안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보니까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한국과 세계 경제위기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데 왼쪽부터 강성진 국제경제학회장님 그리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님 나오셨고요. 박석길 JP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도 나오셨네요. 정책 위반자들은 정부 지출을 늘리되 그만큼의 세입 확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낮은 금리의 시대를 겪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19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낮은 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 소비를 이끌고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엮여서 완만한 물가 상승률을 구현할 수 있었던 장밋빛 시대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냉철하게 전망을 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정치적 지정학적 위험이 저금리 저물가라는 골디락스 시기를 끝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새로운 표준이 주요 경제 대국들을 덮쳐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로고페 교수는 매일경제가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저금리 저물가 시대의 끝이
머지않았다고 밝혔는데 우리는 그동안 낮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 시대에 있었지만 다음 세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같은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을 했고요. 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가계와 기업 등 소비 주체들이 쓸 돈이 많아지면서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손쉽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위시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너도 나도 돈 풀기에 나서며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인 장기금리 지표로 쓰이는 10년물 미국채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제금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0%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라고 로우프 교수는 설명했고요. 여기에 최근 10년에서 20년간 물가 역시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 물가가 급등할 위험이 있는데 하지만 물자와 노동력,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 바람을 타고 물가 상승이 제어될 수 있었다고 로고프 교수는 진단을 했고요. 당시는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 등 생산 요소의 효율성이 최대화되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도 개방돼 경제적 효용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렸었죠. 예,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주고 또 중국 자체가 이제 그 14억 인구가 소득 수준이 뭐 2,000불에서 1인당 2,000불에서 10,000불까지 쭉 올라오면서 중국 시장 자체도 큰 소비 시장 역할을 또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미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의 제품들 명품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제품, 애플, 아이폰까지 그렇게 또 그걸 사주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효율적이었습니다, 되게. 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그런 분업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극대화되는 그런 걸 이제 누렸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고프 교수는 지정학적 위기로 물가가 급등을 했고 상황은 변했다고 지적을 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와 곡물값이 수직 상승했고 이것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고 실제 IMF에 따르면 연간 세계 물가 상승률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6.3%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5.1%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8.8%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미중 간 패권 전쟁이 물가 상승을 고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양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세계화의 효율성이 예전같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예. 그는 장기적으로 실질금리 또한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로고프 교수는 10년물 미국채의 실질금리를 지표로 삼아서 향후 4%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는 부동산, 주식, 예술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요. 이 역시 배경에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 장기금리 인상 이유 중 대표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꼽을 수 있다면서 중국과 우크라이나 상황 등을 감안을 하면 미국의 국방비 증대는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번지고 있다고 했고요. 군비 증강을 위해서는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또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의제가 되면서 친환경 시대 전환을 위한 정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 부양책과 백신 개발,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 전환이 맞물려서 꽤 괜찮은 수준이라면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4번에 걸쳐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공격적인 이런 긴축 기조를 유지 중인데 현재 견조한 노동시장에 따라 임금 상승이 예상이 되고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실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인 2%로 잡기에는 현재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30년 동안 금리 인상도 물가 상승도 없었던 일본의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장기 실질금리가 4%대로 정상화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로고프 교수는 영국의 연기금이 마진콜로 인해서 자산을 매각했던 일을 거론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 협력을 통한 세계화 확대가 문제 해결의 단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반세계화 움직임은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면서 앞으로 10에서 20년간 대두될 환경 난민과 정치 종교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가 전 세계적 평화에도 기여했다면서 교역과 소통이 모두 부족한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의 진전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고프 교수가 같은 하버드대 동료인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와 함께 역대 금융위기를 분석한 공저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는 경제학계의 필독서로 꼽힌다고 합니다. 과거 800여 년간 66개국에서 반복된 호황과 불황을 분석을 했다. 그래요? 이 책 한번 사서 봐야 되겠네요. This time is different. 이 네 단어만큼 주식시장에서 비싼 단어는 없다라고 존 템플턴 경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감히 이제 하버드 교수님의 의견에 제가 조금 반박을 한다면 이 4%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 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면 누가 힘들어집니까?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이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3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갖고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부채에서 4%대의 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달러면 4경이거든요. 4경에 4%. 그러면 4,416, 1,600조라는 우리나라 GDP 정도 수준의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자만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드가 저렇게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부채의 이자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자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그래서 4% 이상의 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페드가 금리를 5.2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2006년 8월 달까지 페드가 17번에 그때는 베이비 스텝 25bp를 인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5.25까지 올렸었거든요. 5.25까지 올리니까 부채가 많고 그 부채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나 기업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택시장에서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서프라임 등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박살나면서 그러면서 2008년, 2009년을 겪으면서 금리가 다시 1%대로 확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시중 실세금리도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2%에서 4%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리 레벨이 됐었는데 어쨌든 고금리 지금 약간 좀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좀 엇갈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죠? 예,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도 금리가 안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상황이 과거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네, 이 교수님 두 분이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했으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이번에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다를 수 있는지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수출 암흑기에 결국 기업이 돌파구 지금 투자해야 회복될 결실을 본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기사 내용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 주식 투자랑 좀 비슷한 예, 본질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수출 암흑기 네.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쭉 나오는데요. 내년 수출 설비 투자 전망 수출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로 감소하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3.1에서 0.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디서 예상을 했냐면요. 보니까 무역협회랑 등 주요 기관 전망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내년 수출 전망. 우리는 이제 업종이 중요하죠. 업종별로 수출 전망은 반도체가 마이너스 10.5%, 그리고 철강이 마이너스 10%,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13%, 반면에 플러스가 나는 것은 자동차가 7.5, 조선이 23.6, 배터리가 17% 이렇게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1인당 GDP가 나오는데요. 1인당 GDP가 2017년도에 3만 불을 뚫고 2018년도에 3만 3,400불이 됐다가 19년도에 경기가 좀 안 좋으면서 3만 1,900불 그리고 코로나 때 3만 1,700불 됐다가 21년도에 3만 4,500불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GDP는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수출이 딱 좋았던 해, 반도체가 좋았던 해, 2018년하고 2021년, 전체 GDP를, 국민의 수로 나눈 게 이제 1인당 GDP다 보니까 확실히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수출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2,254불로 이렇게 좀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내년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에 자유와 활력을 줘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기 호황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인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연구개발, R&D 지원을 대폭 늘리고 고용임금 구조가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계셨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께서 이 토론회에서 내년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밝히면서요. 시설 투자의 80%를 대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대기업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이 이어서 투자를 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대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세액 공제율은 국가 전략 기술에 한해서 6%에서 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올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이 중 과반이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니까 밸류체인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세액 공제 등 지원을 기업 크기별로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규제 완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따라서 이게 세액공제에 대한 지원이 좀 다른가 봅니다. 특히 그는 불황시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호황일 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성공 방식이라고 하면서 과감한 투자 유인은 일자리 유지와 미래 시장 선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올 들어서 대중무역 적자를 이어가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환경이 달라진 점을 언급하면서 R&D를 비롯한 투자가 많아져야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높아져서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고 아까 쭉 표에서 읽어드렸던 내용대로 좀 감소하는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에 산업부는 내년 무역보험 규모를 230조 원에서 26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수출 금융을 확대를 하고 수출 지원 예산의 60%, 약 8,100억 원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외투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외국 투자를 얘기하겠죠. 예, 외투.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아마 유턴 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반도체 국가 산단 등 첨단 산업 특화 단지 지정과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는데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석길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기업 투자를 강조를 했네요. 그는 과거 대중무역 흑자가 클 때는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해서 현지에서 패키징한 뒤에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금은 대중무역 적자로 전환한 대신에 당시 중국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역 흑자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러고는 다만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역 흑자 폭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에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투자가 해법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방금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대중무역 적자가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는 부분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가서 방금 여기 고부가 가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을 해서 거기서 패키징해서 제3국으로 보내는데 지금은 다 이제 좀 탈중국화 하다 보니까 아세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참고로 그 삼성전자도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대한 무역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그 하노이에 또 있고 그 베트남 공장이 크다 보니까 베트남에 여러 가지 주요 부품들 보내고 거기서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미국이든 어디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세안 쪽으로 계속 그 판매했던 걸 다시 우리가 수입을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다국적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무역 흑자가 당연히 이제 아세안 쪽으로 커지고 중국 쪽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이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조동철 KDI 원장은 조동철 옛날에 서울대 마케팅 교수님 아니셨나 싶은데요. 조동철 KDI 원장은 규제 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과거 정부 주도 개발 정책 시대에 대한 향수라면서 1960년에서 70년대에 정부가 모든 경제 행위에 개입하는 게 정당화됐고 실제로도 고도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3대 개혁, 노동, 연금, 교육, 이런 걸 얘기하셨었나 보네요. 노동, 연금, 교육을 개혁하려고 하셨나 보네요. 이 3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면서 예컨대 고용임금 체계의 경우 개인의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결정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경직돼 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갈 길 먼 소득 4만 불, 올해 강달러에 대래 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만 불, 말 그대로 이제 달러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3만 5천 불. 그래서 예전에 2007년, 예,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예, 그리고 IMF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 달러로 표시되는 이 GDP가 원화로, 그렇죠. 그 국민소득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제 달러가 훨씬 더 이제 달러 소득이 커지게 되니까요. 그죠?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정이 2027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만 달러 달성을 거시경제 목표로 잡은 가운데 내년도 수출 회복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19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협의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우리나라가 5년 임기니까 그죠? 그래서 2027년도까지 4만 달러 달성을 이루겠다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 들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고 국민 경제력이 크게 감퇴했다는 점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GDP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줄다가 지난해 수출 반등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3만 5천 불, 34,98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급반전됐다. 반도체 등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을 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가 유력해졌다. 근데 예, 무역 적자가 난 건 맞는데 여기서 수출이 급감을 했다기보다는 수입이 급증을 해서 무역 적자가 좀 늘어난 부분인데 수입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출이 급감했다라고만 돼 있네요. 여기에 이날 매일경제가 올해 한국은행의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2.6%, 그리고 기획재정부 물가 전망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5%, 유엔의 올해 인구 추계치 5,183만 명, 우리나라 인구 얘기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를 추정한 거죠. 이런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최근 정경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수출 제조기업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달러당 원화값 전망치 1,303원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7.8% 하락한 32,264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네, GDP 그 산정을 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정부 지출, 그리고 기업의 또 투자, 그리고 개인 소비, 그죠? 요 세 가지에다가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 요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국내 총생산을 GDP가 계산이 되는데, 수출 빼기 수입에서 수입이 너무 많아서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 GDP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누적 무역 적자가 지금 474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니까 500억 달러면 거의 60조거든요. 예, 60조 되니까 그만큼 예, GDP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소득이 불어나는 속도를 2배가량 키워야 할 것으로 조사됐고요.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기간 내 자본과 노동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동안 부쩍 오른 기업 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일본 역대급 관광 특수 명품백 시계 불티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카도 다음 주인가 일본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갑자기 일본 여행 간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소부장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그때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서 예, 그 부분을 수출 안 하겠다. 좀 수출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약간 관리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강국인데 그 주요 소재를 포토마스크부터 뭐였죠? 포토 레지스터죠. 부터 뭐 몇 개, 예.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에 뭐 유니클로부터 해서 데상트 그리고 뭐 일본 제품 하여튼 쓰지 말자 그런 건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유니클로 매장 보면 텅텅 비어 있어 가지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도 그 이 다음에 터지고 하면서 무비자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거 그런 거 막 나중에 없어지고 19년도에 일본 여행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한 4년 동안 일본 여행을 많이 못 가시다 보니까 예,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규제 완화와 엔저, 거기다가 또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된 게 있네요. 엔저 등으로 관광객 등 방일 외국인의 일본 쇼핑 소비가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엔 환율뿐만 아니라 달러 대비해서도 이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면 싸네 예,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도쿄 주요 백화점의 면세점 중에는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거의 회복한 곳도 등장을 했고 핸드폰, 시계 등 고가품의 판매도 이어지고 있는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다카시마야 등 5대 백화점의 11월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월에 50에서 90%로 회복했다. 예, 우리나라 뭐 현대백화점 같은 이미지죠. 다카시마야 백화점. 수도권의 미쓰코시 이세탄 점포에서는 지난 11월 말에서 12월 상순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가량 늘기도 했고요. 특히 이 같은 매출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명품 핸드백과 고급 시계 등 고가품이라고 합니다. 일본 백화점 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방일 외국인의 1인당 구매 단가는 19만 2천 엔으로 19만 2천 엔이면 이제 뭐 그냥 곱하기 1000 하면 되니까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90만 원. 예, 곱하기 10 해야 되죠. 10. 100엔당 1000원 이러니까요. 2019년 같은 달에 3배 가까이 이런다고 하고요. 그래요? 1인당 구매 단가가 마스야 긴자점에서는 50만 엔 안팎의
핸드백과 고급 시계가 빈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 관계자는 12월 전체로는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일 외국인의 쇼핑 수요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입국 규제 완화와 엔저 등의 영향이 크다.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숫자는 전달의 2.4배인 49만 8,600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이 12만 2,900명으로 가장 많았네요. 50만 명 중에 한 12만 명이 한국이니까 25% 정도 됩니다. 예. 그 뒤를 미국 5만 3,200명, 그리고 홍콩 3만 6,200명, 대만 3만 5천, 태국 3만 4,100, 베트남 등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 규제가 촘촘한 중국에서는 일본 입국자가 2만 1,500명에 그쳤고요. 지난달 방일 한국인 숫자는 9월에 3,800가량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월에 62.3%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게 일본에는 변수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방일 외국인의 30%가량이 중국인이었다. 네, 김규식 특파원이 쓰신 기사네요. 중국 러시아 위협 거셀수록 미소 짓는 미국 방산업계라는 또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 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미국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그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주 8,580억 달러, 약 1,118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럭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등 미국 주요 방산업체가 최대 수혜를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안보 국방 예산이 담긴 이 법안은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했던 액수 450억 달러 가량 증액이 됐고요. 이번 NDAA가 확정돼서 발효가 되며 미국은 국방 예산을 지난 2년간 매년 4.3%씩 늘린 셈이 된다.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며 4배 이상 뛴 수치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네요. 새 무기 구매를 위한 육군과 해군 예산도 대폭 늘어났고요. 미국이 군비 증강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하는데요. 실제 내년에는 우크라이나에 최소 8억 달러 약 1조 원의 추가 안보 예산을 지원하고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도 내년부터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융자해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퇴직금 적립금이 쑥쑥 1년 새 지금 40조가 늘어나서 300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많은 금융자산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에 이어서 퇴직연금 시장도 꽤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300조 원에 육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도 한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295조 원 해서 전년 대비 15.5%나 증가를 했네요. 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이 58% 비중으로 가장 컸고 확정기여형이 25.6%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16% 그리고 IRP 특례가 0.4% 순이라고 하고요.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가 지금 1,195만 명, 약 1,200만 명인데 가입률은 53.3%로 2020년에 52.4%에서 0.9%포인트 올랐다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는 48.2%였는데 계속 꾸준히 올랐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 기사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